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손범선 실장,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안경 벗고 우리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월요일까지도 좀 힘차게 반등하면서 3,200선을 회복해준 국내 증시였습니다. 이 상승의 성격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오늘자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3,200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또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이렇게 좀 좋아졌던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3,288에서 이제 3,079까지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사실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도 되면서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심리가 좀 미묘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상단에 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만약에 상승으로 내일 출발한다 한다면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저쯤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으로 박스권 좀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노이즈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제 한미 글로벌 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노랑봉투법에 대한 모멘텀이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충분히 밀려도 되는 구간이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스탠스의 유지가 되면서 호재로 작용되는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우려감도 분명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구간이구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그동안 쉬었던 만큼 다시 한번 매수 대기 자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트렌드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바닥주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주말에 좀 걱정했었는데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 맞게 따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의 파월 의장 관련된 얘기는 지겹고요. 그냥 달러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강했던 러셀 2000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좀 위축됐던 섹터들이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 관련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스탠스가 어떻게 또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만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매매해봐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좀 이제 슬슬 비벼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외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됐다라는 한 줄 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눈에 띄었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휴머노이드 5대 강국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라는 뉴스 속에 로봇이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대표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들어와졌고요. 4.7%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좀 갈만하면 조정받고 좀 횡보했던 로봇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대해도 되는 걸지 좀 세 분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로봇은 전 뉴스는 그래도 간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추세 상승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에 오늘은 좀 손잡고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할지 송범선 의원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네, 노조 걱정 없이 이제 로봇이 공장에서 보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로봇이 공장에서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민성 의원은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당겨진 메가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부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그 속도를 빨리 당겨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민수 의원의 요약도 궁금합니다.
네, 다 좋은 얘기 하셨기 때문에 예, 바닥 확인은 했지만 앞으로 변동성은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확인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은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김민성 요원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역시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좀 더 빨리 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100% 호재를 보는 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로봇 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 부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자동화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단발적이든 중장기적으로는 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롱 호라이즌 데스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로봇들만 협동 로봇을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를 했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 C, D까지 연계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 효율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두산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은 조금 더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한국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모멘텀을 키워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모멘텀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로봇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 정도에 대한 인원 감축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끝자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하는 업무를 로봇이 하는 단순 제조 같은 경우는 로봇이 대체하는 그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자동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K 휴머노이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빼놓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당겨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대통령 공포 이후에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자동화를 얼마큼 빠르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좀 더 빠르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늘려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더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송범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로봇 섹터, 휴머노이드 쪽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공장 내에서 이제 산업 용도로 쓰는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쪽이 상당히 또 노란 봉투법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은 뭐 노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파업이라던가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좀 두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신해서 이제 로봇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봇 8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8을 원래 잘하죠. 그래서 로봇 8 같은 경우는 뭐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휴머노이드 시장 상당히 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다리라던가 뭐 관절 그리고 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는 로봇 8에 더 또 계속해서 또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로봇주보다도 두산 로보틱스가 또 수혜를 또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또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최근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인해서 네. 또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 15만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달 정도 동안에 외국인들 들어올 때 뭐 많이 들어와도 6만 주, 8만 주 뭐 이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15만 주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공매도가 이게 물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7월 25일 날 93만 주 공매도가 쌓여 있었는데 잔고 수량이 8월 21일까지 60만 주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이제 로봇주들 정말 그 로봇주들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 네. 같은 두산 그룹주라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날아갈 때 로봇주들은 굉장히 또 바닥을 기어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늘 뭐 거래량 좀 터지면서
한 최근에 한 2달 동안 가장 또 거래량이 또 많이 나왔고 이런 점들 또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또 이번 8월 말 또 9월 초까지 쭉 로봇주들의 또 시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김민수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오르긴 했지만 뭐 로보티즈, 하이젠, RNM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변동성을 벌써 주의해야 하는 구간일까요? 네, 고퍼주는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런 쪽에서 오늘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가 좋았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수에 훅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쪽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그냥 잘 지켰다가 애매한 자리 쪽에서 움직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이 회사는 뭐 글로벌 협정 로봇 쪽에서 그 전에 4위였다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 올라온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쪽 시장은 CAGR 그러니까 연평균 한 20%씩 성장합니다. 그만큼 성장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은 있게 보는데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원엑시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쪽이 의료 로봇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래도 국내에서 의료 로봇 쪽들은 좀 성과 나는 회사들이 좀 좋잖아요. 나오기 시작하죠. 네. 예. 오, 잘하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고용부터 또 큐렉소 이런 회사들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과 함께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한 기반들을 마련된다. 이런 것들 괜찮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엔비디아에서 언박싱할 쪽들의 하나가 AI 신경망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 신경망 관련된 쪽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뒤에 백업하는 솔루션들도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성과 낸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오토매티카 2025라고 지난 6월달에 마감이 되는데 거기서 공개한 게 우리도 AI 한다. 이런 쪽에서 통합 솔루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있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로봇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아직 성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요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투입하는 단계죠. 그런 쪽에서 R&D가 매출의 한 20%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 인력을 보게 되면 거의 총 인력의 40%가 연구 인력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난리가 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다가 뭐 하나가 탁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항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말 가게 되면은 유니트리라는 중국 회사가 또 상장이 될 걸로 보는데 그 회사가 이제 사족 보행로부터 휴머노이드까지 다 하면서 그 근무하는 그 대표적인 제가 할 수도 없고 로봇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관심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우리나라로 한 2조에서 2조 9천억까지 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말쯤엔 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역시나 모멘텀은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변동폭은 크다라는 쪽들을 이용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단타 좀 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끊어 가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도 접근하기 좋겠지만 사실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는 점에 또 언젠가 또 꺾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성장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9월에 열릴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총 6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지만요.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꾸준히 좀 사들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의 매집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요즘 뭐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비얼 이런 쪽 바이오텍이 움직이고 있고 또 마운자로 펩트론 같은 이런 끼 있는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 한미약품은 관심이 덜해졌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만 관련한 이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범선 의원은 오늘 좀 2% 꿈틀거렸던 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회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김민성 의원은요?
네, 저는 요즘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한미약품에서 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 김민수 의원은요. 비만 치료제 못 들어가셨으면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부각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부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D&D, 펩트론 이런 거 못 들어갔으면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했던 한미약품에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바로 해요? 네. 저예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네. 차세대는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이제 모멘텀을 보여줄 것 같아서 차세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목인가요? 그럴 것. 야, 왜 이렇게 막 지르게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성과만 나오게 되면 역시 이거는 바이오는 한방이죠. 그렇습니다. 네. 혁신적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만 치료제 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체중은 감량하는데 얼만큼 감량하느냐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근손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근손실이 빠지게 되면 가장 저희가 뇌하수용체 쪽, 제가 왜 이러죠? 예, 그쪽으로 갔었을 때 의욕 상실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쪽을 없앨 수 있는 쪽들이 한미약품의 약품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 파는 것 같네요, 제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삼중작용제라고 합니다. 네. 그게 HM 한미니까 HM, 예, 1527호라고 하는데 이쪽이 GLP-1 그러니까 GLP 수용체를 통해서 단백질과 관련된 쪽들 거의 유사한 쪽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체중 감소를 하는데 근손실을 방지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HM17321 발음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육을 올립니다. 근육 증가가 되고 살이 빠져요. 이건 혁신적인 거죠. 네, 요게 만약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비인간인 영장류 쪽으로 대상을 했었을 때 효과를 봤습니다. 하여튼 전임상 쪽이죠. 거기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고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두 종류 모두 다. 근데 이거는 또 보다 보니까 그 CM2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근골격제 쪽으로 네. 예, 근골격계 쪽. 네. 그쪽으로 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근육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수용체가 좀 같은 펩타이드라도 좀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둘 다 임상 이상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특히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HM1731 여기서 성과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확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하나씩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눈여겨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도 지키면서 체중을 빼주는 그런 물질을 좀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범선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유럽 학회에서 발표할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3종해서 유럽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앞서서 6월에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품이 이번에 또 유럽에서 발표를 하면은 뭐 근육 증가 하면서 비만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총 6건의 비임상 연구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그러면 원래부터 이제 잘하는 회사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의약품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또 재무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매출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는 게 이제 좀 주춤주춤 하면서 꺾였다가 올라갔다 이런 회사도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거는 각 분기마다라서 사실 지금 등락이 있는데 사실 연간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매년마다 상승한다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53%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3,600%나 되면서 상당히 그냥 가치주로 봐도 괜찮은 기업이죠. 다만 PBR, PER이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꾸준한 역량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한미약품은 2015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찍고 70만 원 이렇게 찍고 그 뒤로 제대로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모멘텀은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잔파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미약품 자체가 예전부터 한빛사이언스랑 같이 굉장히 또 좀 실력이 있는 회사죠, 원래.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다른 바이오주도 날아가고 할 때 이거는 뭐 기대감도 중간중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묵혀뒀던 거라고 봅니다. 약간 장독대에 묵혀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년 정도 이제 묵혀뒀으면 이제 올라갈 모멘텀은 쌓였다라고 좀 보고요. 한미약품 자체가 매출도 매년 5년 연속 상승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은 5년 전보다 주가는 더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충분한 이번에 그 모멘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당뇨병 관련해서 다 결국 당뇨랑 이제 비만 치료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근육이 증가하면서 살을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만 한다면 뭐 전고점인 70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민성 의원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다이어트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한미약품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근육량 증가가 정말 진짜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진짜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임상 실험이라는 게 10개를 도전을 하면 거의 9개는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임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GLP-1을 통해서 우리가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약간 부작용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효능이 좋네 하다 보니까 이 소화 속도를 늦추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 가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안 먹고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먹고 빼면은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근손실은 무조건 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새로운 다이어트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페글라 나이트라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로열티라든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상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회를 통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빅파마랑 여기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상 끝나고 나서 임상 1상부터 2상, 3상, FDA 승인까지 가는데 보통 10년이고 10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기대감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있죠. 오스코텍에 대한 자회사 제노스코는 렉라자에 대한 신약 물질 개발만 하고 나서 바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렉라자에 대한 판매 로열티를 유한양이랑 6대 4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전임상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글로벌 빅파마한테 넘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투자 유치 필요 없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로열티를 계속해서 마일스톤을 계속해서 지급적으로 지금부터 바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찍힐 수가 있고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붙으면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상에 대한 테스트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운자로도 뭐 들어오자마자 벌써 인기가 너무 많아서 동났다고 하던데 빨리 국산 비만약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첫 번째는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역시 뭐 금리 인하기, 뭐 증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했고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권주들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키움증권은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20만 원 선 회복해줬는데요. 전고점 회복 가능할지 좀 세분의 분석 들어볼게요. 네, 증권주들 좀 8월 달에는 거래 대금 줄어들면서 주가도 함께 좀 내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9월 올라갈 기대하면 되는 걸지 송범선 의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그런데 하지만 가격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혜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셨고 김민석 요원은요? 네, 키움 먹통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 키움 쓰시나 봐요. 네. 키움 먹통은 이제 그만이라고 한 줄평을 주셨고 김민수 요원의 한 줄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다 좋은데 정부 밸류업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부 밸류업 도와주세요라는 한 줄평 해주셨는데요. 송범선 요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기대는 되지만 좀 선반영됐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지금 3%밖에 못 올랐는데. 그런 점이 네. 있는데 사실 뭐 4월, 5월부터 지속적으로 6월 25일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벌써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미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6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 계속 연기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또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9월, 10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증권주에 사실 굉장히 좀 좋겠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회사들 그 부채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내려가죠. 이자 부담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회사 경영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주식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거래 대금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증권주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12% 매집을 해서 계속 보유 중이고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저평가 상황이에요. 사실 뭐 금융주도 우리나라 금융주도 대부분 저평가죠. 사실 뭐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금융주들이 작년부터 해서 좀 올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막 다른 업종들처럼 아까 막 로봇주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건 PBR이 10이거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오고 이런데 금융주가 뭐 PBR이 10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네. 저는 그렇다 보고 지금 정도면은 꽤 많이 올랐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전통적으로 저평가가 가장 심한 업종이었고 이 업종 분야는 원래 약간 이런 성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6월까지 가격이 또 많이 올랐었던 것들 이런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18만 원 선에서 다시 사고 이런 전략들이 저는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 전반은 사실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좀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주셨지만 그래도 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18만 원에서 좀 상단까지 그 박스권 트레이딩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김민석 요원은 그래도 좀 키움 먹통 이제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쓰는데 중간중간 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공지, 뭐 알림. 맞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시행하면서 좀 오류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 방송 채팅창을 보면은 정말 열받으시는 투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키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더 증권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건전성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도 단순하게 증권사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키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증권사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감원도 여기에 대한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증권사에 대한 전산 사고만 본다 하더라도 429건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증권사가 계속해서 커다란 사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인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크게 경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날 수가 있고 지금 외국인에 대한 투자자들도 떠날 수가 있을 거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가적인 반발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좀 신뢰도가 깨진 부분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2차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충실 의무를 해소할 것인지 이러한 밸류업 공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스탠스가 안전하게 돌아서는 구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돌려도 늦지 않는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으로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관점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김민수 의원은 그래도 증시 밸류업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2차 상법 개정안이 그래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2차 안 되면 3차까지 가고 3차 안 되면 취하죠. 이러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스탠스는 뭐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증권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주사 증권주 모두 다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온다는 거. 네. 특히 이런 패턴들이죠.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저항대 지지권 쪽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는 없지만 잘 지켜냈다는 거 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저항대 나오는 부분들이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아마 밸류업 쪽을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 저항대 돌파하거든요. 그럼 가벼워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패턴은 나쁘지 않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지가 돼야겠죠. 가격은 약 한 20만 원, 19만 7천 원, 19만 5천 원 정도쯤 거기가 잘 지지가 되게 되면 큰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거래대금 관련된 쪽에서 7월 달, 그러니까 5, 6, 7 쭉 올라오다가 8월 달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증권사들은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진용으로 돈 법니다. 진용이 지금 잔고가 엄청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둘 다.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죠. 조용히 하죠. 22조가 넘어가서 한때 22조 한 5조까지 갈 듯하다가 지금 살짝 빠지는데 신용잔고가 22조면 거기다 곱하기 6%, 5%만 계산하게 되면 연간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내려줘요. 그리고 또 매매 많이 해봤다고 전화해서 협의해야 조금 살짝 내려줄까 말까인데 그런 거 본다고 하게 되면 거래대금보다 신용잔고 올라갈 때는 실적은 그렇게 큰 영향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오늘같이 코스닥이 강합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해서 저희가 단기 매매 트레이딩 좀 해보시죠. 그렇죠. 이거 나올 때 훨씬 더 증권주의 모습들이 강해집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밸류업 쪽에서 실망갈만 크게 안 주게 되면 지금 거의 저점에서 마무리되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김민성 의원께서도 많이 그 불만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키움증권도 뭐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밸류가 싸다라고 하게 되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사주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PBR과 실적 관련된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이나 한국금융지주 정도가 가장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들 같이 보면서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매매가 활발해질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키움증권도 좋지만 대신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간 핵심 소재 부품사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덕산 네오록스가 공급망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오늘 11%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8월 달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한 바 있긴 한데 이제는 세론이 나올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중 덕산 레오룩스가 강한 시세를 뿜어준 것 같은데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이세 승계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이세 승계가 마무리 수순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향후 주가는 뭐 글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승계 구조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향후 상승세까지는 아직은 좀 물음표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김민석 의원은요? 저는 사업의 본질로 봤을 때 애플도 삼성도 인정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하셨고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블랙 PDL 수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to be continued. 예. 네, 예고편 잘 들어봤고요. 네. 먼저 김민석 의원과 본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BOD 또 승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5년에 대한 좀 OLED 시장에 대한 호재가 만들어졌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엄한 기업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는 기업들은 연계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결국엔 한국에 채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커다랗게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7이 이제 새롭게 9월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폴더블 폰이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핸드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OLED이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실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덕산 네오룩스는 이 본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OE에 대한 좀 8월 달에 대한 판결이 이제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11월 달에 다시 한번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이 판이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확정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트리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OLED는 단발성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여전히 한 방이 더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수 의원님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제 정의막 PDL에 대한 모멘텀을 폴더블 폰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갤럭시 쪽으로는 이제 블랙 PDL이 아니라 일반 PDL, 투명 PDL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실적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발 더 남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의원님께 공을 넘겼으니 블랙 PDL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꼭 뭐 이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저도 다 듣고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OE라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좀 더 고급화된 프리미엄 폰에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OLED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평광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슬림하게 될 수 있고 전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게도 얇게,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블랙 PDL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아까 김성 의원 말씀하셨지만 투명 PDL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썼는데 이거를 갤럭시 S25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특히 울트라 모델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네.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되네. 근데 이거를 26부터는 바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돈 되는 거 어디다 써야 될까? 애플에 팔아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폴더블 쪽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고부가가치 제품 많이 파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급하는 회사가 글로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본 회사가 2개가 있었는데 수율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단 덕산 네오룩스는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주가가 한 7만 원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모멘텀이 이 블랙 PD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뭔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플 폴더블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쪽으로 이쪽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구글 픽셀 9에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시장 또 판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죠. 이거를 지난 2분기 때 지난 상반기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지분율이 59.7%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뭘 하냐면은 핵심적인 게 가스터빈 펌프, 압축기 이런 쪽을 하는데 LNG 쪽과 원자력 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쪽입니다. 총 매출의 한 20%씩은 이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작년 연결 순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0억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성과가 나고 있었었죠. 그게 지금 같은 원전, LNG 쪽이 부각된다. 올라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연결 순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자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도 좋고 자회사의 성장성까지 좀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송범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승계도 마무리되고 본업도 좋은데 향후 주가는 글쎄라고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일까요? 그죠. 본업 굉장히 뭐 두각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좋고 한데 이세 승계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 수준 이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예회장이 이준우 명예회장이 이제 3.5% 지분을 넘겼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거는 이제 승계를 하기 전까지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오르는데 넘겼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기관은 28만 주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들 이런 점들이 좀 관측이 되고요. 네. 네, 저는 뭐 공매도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게 보시면은 7월 25일 날 6만 5천 주 정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21일까지 18만 주 가량으로 공매도 이 잔고 수량이 약간씩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덕산 네오릭스가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오르니까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래서 18만 주가량 쌓인 것들이 그런 윗부분에서 약간 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국민도 어느 정도 쌓이고 이런 점들이 보여져서 사실 뭐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뭐 재무적으로도 좋고 뭐 애플 관련해서도 좋고 OLED 관련된 것들 괜찮은데 지금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쌓였다는 점 이런 점들 외국인의 탈출 이런 점들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꽤 오늘 뭐 보면 10%가량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탈도 조금은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그럼 이제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우러 넘어가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한 3시간가량 좀 남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소화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송범선 의원은 내일 어떻게 전략 세우십니까? 저는 뭐 지금 증시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보고 있고 사실 뭐 3,200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네.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288에서 3,100 선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2025년 2분기 들어서 이런 중립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립 리포트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매도 의견으로 증권사 보고서가 많이 나온 건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112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2025년 2분기에 이 투자 의견 하향하는 112개가 2024년 1년 대비 2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존에는 매수 리포트가 굉장히 많죠. 매수 리포트가 대다수인데 지금 최근에 2025년 2분기 들어서 매도 관련된 중립 리포트가 2배나 늘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투자 의견 상향하는 리포트는 4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 하향하는 게 2배나 가까이 된다. 2배 넘는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 방산하고 화장품 쪽에서 중립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물론 그리고 7월에 비해서 8월에 좀 거래량이 10% 감소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런 것들은 9월에 돼서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풀리느냐 따라서 또 마스가처럼 조선 관련된 이런 쪽에 또 두각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송범선 의원이 내일장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그 가운데 방금 전 속보가 하나 들려와서 하나 전달해드리고 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가량 앞두고 한국 최근 정치 상황이 숙청 혁명 같다. 그 상황에선 조금 사업할 수 없다라는 좀 불안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어떤 뉴스가 전해지는지 저희 매일경제TV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또 속보까지 들려오니까 괜히 더 불안하긴 한데요. 김민석 의원님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또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거를 노린 건 아니지만 이러나 저러나 돈 잘 버는 기업은 잘 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딱이네요. 마시고요. 네. 요새 들어서 시장에 대한 좀 노이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세를 15%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노이즈가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위기고 언제나 리스크고 언제나 노이즈가 항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조정을 받는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고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 사이클을 잘 갔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이고 힘들었다고 했던 그 사이클 속에서 조방원을 보시게 되면은 흔들림은 있어도 우상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라고 하시면 기업에 대한 본질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업에 집중하면서 돈 잘 버는 회사들은 갑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내일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그냥 미국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네. 고퍼주의 매매는 계속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오늘 미국은 단기 매물 살짝 소화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환매가 어떻게 들어간지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장의 반응을 보고 내일 우리 시장 대비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그럼 이제 내일장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번 전략 세워봤으니까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이 8월 5일 날 매수했던 NC소프트가요. 수익률 최고가 기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쉽게도 목표가 도달 직전에 살짝 내려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NC소프트는 지금 사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수익성으로 괜찮게 좀 올라붙었던 건데 사실 이 NC소프트는 꾸준하게 저번에서부터 AI 그 국가대표에 들어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국가대표로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내고 최근에 이제 아이온2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 형으로 MMORPG 이런 것들 약간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게임스컴에서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NC소프트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와 더불어서 또 이런 게임에 종합적으로 AI를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NC도.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없으면 매수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내려온 게 땡큐 매수 기회로 또 좀 삼아보자는 의견 주셨네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좀 어떤 종목 공략해볼지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서진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ESS 오늘 2차 전지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좋았는데 ESS 핵심주로서 서진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 안 하면은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저장을 해야 되고 ESS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 서진 시스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트남에서 29만 평의 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해외 19개사 이런 여러 가지 국내 또 5개사 이런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좋고 ESS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점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서진 시스템이 결국은 ESS 잘하는 회사로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키 맞추기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진 시스템 ESS 관련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ESS가 살아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서진 시스템도 키 맞추기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 1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그럼 이러나 저러나 돈 잘 버는 회사 준비하셨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블링크로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거기 연계성으로
블링크로서 YG 플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음원에 대한 매출이 얼만큼 IP가 많으냐에 따라서 실적이 연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매달 꾸준하게 앨범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는 트레저, 10월에는 베이비몬스터, 11월에는 블랙핑크가 연달아서 앨범을 발매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음원 유통이라든지 굿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도 좋지만 3분기, 4분기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워낙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YG 플러스는 지금 YG 엔터 대비해서 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용할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적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11,4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라인은 7,900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링크, YG 엔터테인먼트 이후로 YG 플러스도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900원 기대해보자는 의견 주셨네요. 김민수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네, 고퍼줄까요? 네? 고퍼? 네, 고퍼죠. 네. 예, 그런 쪽에서 김민석 의원과 비슷한 엔터 쪽입니다. 그냥 엔터는 하이브로 통한다. 라는 쪽에서 하이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2020년 그때 코로나 때 BTS가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게 네. 총 몇 회냐면은 39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모객이 예상이 20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스키즈만 하더라도 200만 훨씬 넘습니다. 그게 바텀입니다. 바텀이고 더 들어간다 한 500만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추산했던 게 세븐틴도 인기 많잖아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네. 예,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님. 네, 그런데 그때 금액으로 치면 7천억 정도고요. 네. 만약에 500만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한 1조 5천억, 6천억까지는 플러스 업으로 된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팬덤을 고려한 BTS 팬덤이 쉽지 않죠. 예, 네. 강합니다. 그러면 MD가 얼만큼 팔릴까요?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괜찮은 것 같고 요즘 보니까 또 캐치아이가 약간 멤버가 구성이 좀 변경됐는데 의외로 앨범 발매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쭉 턴업하기 시작합니다. 빌보드 한 100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 보게 되면 11월부터 북미 공연 16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플러스 업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쪽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엔터 내에서는 하이브를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신고가 영역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대 35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저가는 2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하면 하이브지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전고점 부근 35만 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